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이런 게 있네? 생각보다 상속세의 액수 이게 너무 갑자기 영원에서 막 몇 억까지 탁탁 튀어 올라가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속 같은 경우는 미리 좀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상속에 대해서 사실 그 나름 연구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면 이게 점점 왜 대중화된 세금이 되고 있나라는 그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사망자 수가 사실 뭐 이제 뭐 녹색창이나 이런 데만 쳐봐도 그냥 바로 사망자 수를 알 수가 있어요, 매년. 그래서 그게 점진적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21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1만 명 돌아가시다가, 그러니까 인구 통계가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존에는 5천 명 정도 증가하는 자연 증가 속도로 증가하다가 21년도에 31만 명 정도 돌아가셨는데, 작년에 22년도에 갑자기 한 20%가 껑충 뜁니다. 6만 명 정도 더 돌아가셔서 뭐 37만 명인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실 수도 있잖아. 이 인구수에서 상속세 신고하는 인원수는 얼마나 될까? 요런 이제 한번 지표를 뽑아내 봤는데, 2016년도부터 계산을 해봤을 때 여기 한번 이제 장표를 보시게 되면 나옵니다. 장표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2016년도에 6,200명 정도가 이제 상속세 신고를 했고, 상속세 신고한 재산가액이 한 14조 6천억 정도 돼요. 근데 보시게 되면 2022년도에 몇 명이 신고를 했죠? 이제 19,500명이 56조 5천억을 신고를 했습니다. 상속재산이 좀 떨어졌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1년도에는 그 이건희 회장님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66조로 껑충 뛴 거고요. 어쨌든 이건희 회장님이 22조 빠지더라도 자연증가분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 작년에 사망자 수가 껑충 뛰었지만 2016년도부터 사실 이거 수치를 매겨보면 그 당시에는 한 2.2%가 상속세 신고를 하셨어요, 사망자 수 중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2005년도 정도부터 통계를 알고 있는데 거의 비슷해요. 1%에서 자연증가로 점진적으로 증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2% 정도가 상속세를 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자는 상위 몇 프로일까요? 대부분 뭐 1%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뭐 0.1%, 뭐 혹은 뭐 3%까지는 봐야 된다, 이렇게 관점을 잡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2.2%면은 그러면 진짜 좀 상위 사람들만 상속세를 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작년에 기준은 어떻게 되냐? 계속 점진적으로 올라가서 작년에는 5.2%가 상속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럼 사망자 수에서 5.2%, 그리고 또 갑자기 한 6만 명이 껑충 뛴 사망자 수에서도 말 그대로 율이 더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점진적으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몇 년 지나면 이게 1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선 지금 5.2%가 상속세를 낸다는 얘기는 뭐냐면, 물론 이제 지역마다 다를 수는 있겠는데요. 통계적으로는 나와 있어요. 국세 통계에서는 서울, 경기가 많이 상속세를 내고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인원도 거의 대부분이 서울, 경기고. 서울 지역에서 주택 한 채 있으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상속세 내는 대상이실 거예요.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국에서 5%가 아니라 서울, 경기에서 대부분 많이 내기 때문에, 그럼 서울의 경기도에 갖고 있는 분들은 5%보다는 좀 더 높은 비율로 이제 상속세 신고 인원이 되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보통의 세금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이제 뭐 증상 없는 전염병이다 이런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돌아가셔야 이런 세금을 내가 내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그 다음에 알게 돼서요. 그러니까 제가 제 채널에서 이제 다양한 영상 찍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이런 게 있네? 라고 알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세가 뭐지라고 처음 찾아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거를 검색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라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점점 이게 보편화되고 있다는 걸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좀 통계치 정도를 또 몇 개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장표 보시게 되면 이제 OECD 주요국에 대한 이 총조세, 내가 1년에 세금을 이제 이 국가에서 100을 낸다라고 했을 때 상속세 및 증여세 비중인데, 대한민국이 이제 21년도에 2.42% 정도 냈습니다. 근데 OECD 평균은 이제 0.42%니까 한 5.7배 정도 더 낸 셈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세목이 대한민국이 적게 내는 게 분명히 있어요. 사실 뭐 근로소득세나 이런 거는 면세 비율이 높아서 대한민국은 좀 적게 내는 편인데, 상속세 및 증여세는 좀 많이 내는 편이에요. 제가 무조건 모든 세금을 많이 낸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왜 많이 낼까라고 봤었을 때는 이 상속세 및 증여세율을 한번 보시게 됐을 때, 이 세율표나 이런 것들은 뭐 녹색창이나 이런 데 지금 다 많이 나오죠. 근데 핵심은 이게 2000년도에 생기고 나서 한 번도 세율표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3년간, 곧 24년이 될 것 같은데, 긴 기간 동안에 이 세율표가 바뀌지 않았다는 건
23년 전에 여러분들의 아파트 가격이 얼마였는지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23년 동안에 가격 상승이 얼마나 됐는지도 생각을 해보시면 세율표는 그대로인데 가격이 그만큼 부동산이 올랐을 거고, 그러면 세금을 내는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세 표준에 따른 이제 산출세 계산을 올려봤는데 이거 간단하세요.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니면 부모님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갖고 있는 재산에서 재산의 시가 가격을 한번 매겨보세요. 거기에서 간단하게 임대 보증금, 그러니까 채무를 빼야죠. 근저당권이나 임대 보증금을 빼보세요. 그러면 얼마가 가액이 나오실 거잖아요. 거기서 일괄공제 5억 원 빼시거나, 아니면 배우자분이 살아계시면 일괄공제에서 배우자공제 5억 원, 10억 원을 빼보세요. 그러면 그게 이 표에 있는 과세 표준입니다. 그 과세 표준에 한번 가격을 매겨보시면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얼마인지 어렴풋하게 계산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높은 액수에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서울의 이제 아파트 이제 평균 매매 가격을 부동산원에서 가격을 그대로 따와봤어요. 예전에 2016년 8월부터 한번 쭉 매겨봤는데, 이때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한 5억 5천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2023년에 8월에는 10억 3,900만 원 정도예요. 이것도 가격이 약간 조정을 받아서 떨어진 거죠. 2021년도에는 11억 정도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일괄공제에 5억 원만 적용한다고 했을 때 2016년도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제 상속세가 한 580만 원 정도. 근데 23년도에 돌아가시게 되면 재산가액은 한 2배 정도지만 상속세는 거의 한 17배, 18배 많은 한 1억 200만 원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의 증가폭은 가액에 비해서 똑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증가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걸 알게 되면 좀 놀라시는 거고. 그래서 상속 통계를 보시게 되면은 상속세 신고하시는 분들의 재산의 가액의 규모별 현황이 대부분 어디에 몰려 있냐면 10억 초과 20억 이하, 딱 거의 여기 다 있으세요. 그러니까 좀 더 스펙트럼을 넓게 잡으면 5억 이상이면서 30억 이하인 데가 8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기존에 주택 하나 있었는데 그게 상속세 내는 기준 안에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돌아가신 분들의 상속 재산이 주택 한 채, 그리고 그 주택 가격이 예전에는 뭐 3억이었는데 지금은 15억, 이런 개념이세요. 그래서 상속세를 내는 상황이 많이 펼쳐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알고 계시면은 본인에 대한 이 상속세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진짜 이렇게 펼쳐지세요. 제가 보니까 첫 번째로는 이 실무적에서 연부연납을 많이 하십니다. 결국은 상속재산의 8, 90%가 진짜 주택이세요, 사실은. 주택 한 채에 현금 한 1,2천만 원? 보험은 10분 중에 한두 분만 거의 가입되어 있으세요. 그 종신보험, 사망보험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주식계좌? 주식계좌는 진짜 20, 30명 중에 한 분 정도세요. 그리고 대부분 예금 정도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코인 뭐 이런 거 거의 사실은 아직까지 많이 없으신 상황이시고. 그러면 결국은 비유동성 자산인 이제 주택 한 채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주택에서 또 이렇죠. 대출은 받았고 어머님이 거기서 같이 거주하셨어요. 그러면 이거 팔 수도 없습니다. 예, 팔 수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 어떻게 납부하시냐면 이 상속세가 얼마나 계산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면 연부연납 제도를 무조건 활용하세요. 연부연납 제도는 처음에 한 조각을 내고 최대 10년간 10조각, 그러니까 총 11조각을 쪼개서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내야 되는 이제 예를 들어 상속세가 1억 1천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씩 나눠서 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낼 때 그 조각이 1,000만 원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야 연부연납을 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뭐 5천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4년밖에 못 쪼개겠죠. 처음에 한 조각 내고 4년 쪼개는 거고. 근데 이 금액이 제가 딱 이제 실무적으로 느꼈는데 5억이 넘어가면 좀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5억을 넘기면은 연부연납을 이제 하더라도 매년 얼마 정도 내야 되죠? 거의 5천만 원 정도 내야 되잖아요. 이 5천만 원을 내가 근로소득으로 매년 낼 수가 있는가? 그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높으면 대부분은 이제 그때쯤 고민을 하시는 게 뭐냐면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팔자. 부동산을 팔아서 유동화시켜서 그걸로 세금을 내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얼추 첫 번째 그 경계선이 5억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안타깝지만 요즘 부동산 시장에 따라서 다르고 물건에 따라서 다른데 매수자가 그 기간 내에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급매가 이제 좀 펼쳐집니다. 그럼 또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또 팔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2차적 슬픔으로 이제 와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상속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부동산이 많은 상태의 아버님이다라고 하면 다양한 이제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도 진짜 미리미리 하셔야 돼요. 예, 닥치고 나서 그 다음에 세금 뭐 어떻게든 되겠지. 상속세 세금 액수를 딱 들어보시면 대부분 깜짝 놀라시죠. 예, 그런 것들이 많이 펼쳐지기 때문에 최대한 좀 준비를 좀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 진짜 많이 싸우세요, 생각보다. 예. 이제, 근데 그건 것 같아요. 이제 이거를 보시는 분이 나이대가 좀 있으시고 상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준비를 한다거나, 각오를 하신다 그러면 제가 느낀 바는 그렇습니다. 미리 살아생전에 최대한 자녀분들이 좀 서운해하지 않게 좀 그런 것들에 대한 안분을 좀 미리 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증여가 무조건 절세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닌데, 그리고 절세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감정의 기폭이 아주 조그마한 걸로 이게 상속이 펼쳐지면은 커지시더라고요. 그러면 갑자기 그 돌아가신 망자가 바라지 않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진짜로 펼쳐집니다.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미리 그런 것들에 대한 조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게 또 좀 있으세요. 사실은 장자 우선 원칙을 뭐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생각보다 그러면 나머지 다른 자녀분들이 좀 서운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증여를 하시거나 이 공정하게 좀 만들어 놓는 것이 좀 낫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각보다 그 다툼이 커지고, 그러면은 다툼이 커지면 자산에 대한 다툼만 하는 게 아니라 세금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하면 어차피 그 상속인들이 같이 내야 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합의를 못 보게 되면은 결국은 세금에 대해서 가산세가 계속 쌓여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세금 신고도 안 해 막 잃어버리시는데, 추후에는 어쨌든 뭐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볼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갑자기 세금 문제 닥친 걸 딱 보면 세금이 눈덩이처럼 불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에 대해서는 합의는 꼭 보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근데 다툼에 너무 몰입하셔가지고 세금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경우가 진짜 많다라는 거죠. 그걸 볼 때마다 좀 안타깝고, 우스갯소리로 좀 그런 얘기도 해요. 재산이 또 많으면 좀 싸우시긴 해요. 그러니까 막 30억이 넘어가면, 저는 그래요. 싸우고 50억이 넘어가면 이제 뭐 경찰을 부르고, 뭐 100억이 넘어가면 법정에서 보고 막 이런다는 얘기도 하는데, 진짜 약간 너무 재산이 높았을 때는 미리미리 그걸 좀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게 정말 정말 좋습니다. 안 그러면 그 감정의 기폭이 엄청 커져요. 예전에 오빠는 뭐 줬었잖아, 뭐 형은 뭐 받았었잖아, 이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갑자기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꼭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처음 펼쳐지면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뭐 인터넷에서 뭐 다양한 정보도 확인하시고 그러실 건데, 우선 상속에 펼쳐졌을 때 네 가지 정도의 좀 혼동을 가지시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첫 번째로 상속 재산에 대한 그 배분 비율입니다. 많이 모르고 계신데 법정 상속 지분으로 무조건 등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보다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실제적으로 상속이 펼쳐지고 재산 분할을 할 때 1번은 유언입니다. 유언. 유언이 없으면 무조건 협의 분할이에요. 그러니까 협의 분할은 뭐냐면 누군가가 한 명이 모든 상속 재산을 다 가져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협의만 된다면. 그러니까 협의 분할이 안 됐을 때 그 다음에 조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법정 상속 지분으로 넘어가는 건데, 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무조건 법정 상속 지분을 받아야 된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무조건 이대로 등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점을 알고 거기에만 메커니즘이 놓여져서 이제 나머지 재산을 유동적으로 못 쓰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첫 번째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공제액수입니다. 우선은 일괄공제 5억 원이에요.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받을 수 있고, 배우자랑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원에 이제 추가로 5억 원을 더 받을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배우자 이외에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그 일괄공제 5억 원을 받는 게 아니라 배우자 공제 5억 원에 그 다음에 기본공제 2억 원으로 7억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제수도 다양하게 이용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그거죠. 배우자 상속공제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가 최소 5억 원, 그 다음에 최대 30억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그럼 어머니 30억 드리면 그러면 30억 공제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한도가 걸리는 게 뭐냐면 법정 상속 지분입니다. 그러니까 법정 상속 지분과 실제 받은 상속 지분 중에서 이제 적은 금액으로 가기 때문에,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30억이더라도 이 전체 재산이 예를 들어서 30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35억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랑 자녀 두 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배우자가 1.5, 법정 상속 지분 1.5고 자녀들이 1이죠.
그럼 분모가 3.5, 그 다음에 분자가 1.5죠. 그럼 35억이 있었으면 얼마죠? 15억입니다. 결국은 15억 원 이상 줘도 공제액수가 15억 이상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맥스는 15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을 알고 배우자 상속공제에 어떻게 줄 것인가 그거를 좀 유념을 하셔야 돼요. 이런 거를 모르시면은 생각보다 많은 재산을 배우자에게 줘버리는 상황이 펼쳐지는데, 물론 그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나쁘진 않죠. 근데 이제 무슨 상황이 펼쳐지느냐? 배우자분이 돌아가셨을 때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못 받겠죠. 왜냐하면 본인의 배우자가 없을 테니까. 그러면 배우자분에게 많이 이제 상속을 줘버리면 추후에 배우자가 돌아가셨을 때는 상속세가 껑충 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2차적으로 또 부담으로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상속받을 때 배우자분에 대한 조정을 생각보다 잘 맞추셔야 돼요. 요걸 잘 안 맞추지 않으면 세금이 생각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점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본인은 이 정도 상속재산이면 상속세 신고 안 해도 된다. 나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셔서 신고를 안 하시는데, 이게 돌아가신 날의 상속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지만 10년간의 증여한 내역이 얼마인지도 꼭 파악을 해야 됩니다.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의자에게 증여한 내역도 파악을 해야 돼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형제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그 형제에게 부모 아버지가 몰래 계속 지원을 해줬던 거예요. 근데 그 금액이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에는 상속재산이 3억 원 정도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3억 원 정도니까 어차피 상속세 신고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알고 봤더니 그 어려운 형제자매에게 이제 뭐 5억 원을 5년 동안 보태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원래 재산은 얼마죠? 8억 원인 겁니다. 그러면 일괄공제 5억 원만 받는다 그러면 원래 3억 분에 대해서 세금을 냈었어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각도로 좀 판단을 해봐야 되고 계좌 내역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미스가 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아 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제 신고 불성실 가산세랑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무섭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라도 신고는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부동산에 대한 가치입니다. 결국은 내가 똑같은 얘기로 다시 돌아가는데, 부동산 가격이 이 단독주택이나 임야, 전답 과수원이면 낮은 가액으로 이걸 상속을 받으면은 상속세를 적게 내겠죠. 근데 내가 어차피 뭐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으니까 이거 기준시가 해봤자 3억 원밖에 안 돼 라고 하면 상속세 신고 안 하셔도 되는데, 이걸 미래에 팔 때 취득가액이 3억 원으로 고정되는 것보다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뭐 5억 원으로 올려놓는다거나 그렇게 하면 미래에 팔 때 취득가액도 높아지니까 미래 양도소득세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복합적인 지식들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단편적인 지식만 보고 조금 미스가 생겨버리면 생각보다 상속세의 액수, 이게 너무 갑자기 영원에서 막 몇 억까지 탁탁 튀어 올라가는 세금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더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근로소득자이신 분들 연말정산, 그 다음에 사업소득자는 본인의 이제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고, 그런 것들은 루틴한 세금이잖아요. 그 세금과 똑같은 세금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가끔 있는데, 상속세를 경험할 일이 많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이 다양한 변수들을 다 측정하기는 솔직히 말하면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뭐 꼭 상담이라도 좀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저는 공제 좀 잘 챙겨라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그 말씀 주셨던 질문이 좋은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상속세는 사망이 개시되면은 사실 거의 세금이 픽스될 수 있다. 왜냐하면 미니멈 세금이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말씀드린 세금은 미니멈이고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상속 같은 경우는 미리 좀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나 이런 것들은 컨설팅이나 다양한 절세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대비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기 전에 미리 뭔가를 짤 수 있잖아요. 상속세도 마찬가지예요. 사망이 펼쳐지면 모든 게 종결돼 버리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는 게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대비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다음에 이미 사망이 펼쳐졌다 그러면 선생님들의 이제 그 가족, 상속인들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가장 많은 공제를 받아낼 수 있는 요건들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할 수 있는 거, 그걸 찾아보는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준비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사전 증여 재산이죠. 10년 내 증여한 내역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최대한 금융습관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접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